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내년 공시가 올해와 비교해 얼마나 낮아질까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공시가 현실화율을 현 시점에서 왜 수정하는 건지, 수정하게 된다면 올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지금 낮아지나요? 일단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 근데 국토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게,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낮춘다 그러면 2020년 수준인 뭐 60%대로 지금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그때 냈던 수준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 개정하고 시행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15억 이상은 올해 이제 75.3%의 지금 비율로 지금 나갔습니다. 현실화율이.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이 81%로 올라갔다가 75%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9억 미만은 68%에서 69% 갔다가 다시 이제 68%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내년도 가보시면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오른 만큼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데 집값이 지금 벌써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60% 같은 퍼센테이지를 대더라도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15억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효과가 좀 클 거고,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2억 사이는 조금 적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하여튼 평균 낮아지는 부분들은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20% 내지 30%는 올해 수준에서 크게 그러니까 20년 수준보다, 올해보다는 낮게 내지만 20년보다는 높게 낼 가능성은 한 20 내지 3%, 30% 정도의 주택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발표를 했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올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폐지 수준이에요. 수준입니다.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신뢰가 떨어졌다 정책에. 또한 공시가 제도의 무용론, 부자 감세 의견들이 솔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세율 조정이나 아예 과표를 아예 손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종부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이,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이 100% 올랐고 전세 가격도 90%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 국가인데,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서 주택 임대 공급이 90%가 감소하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도시를 파괴한다.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규제를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할 것이고, 누가 전세를 놓게 될 것이고 할 것이냐.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면 주택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임대 시장이 대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공급도 감소했고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또 국민들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반반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집을 안 가진 사람에게 세금이 전가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세금을 부과해서 올리게 되면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자는 세금을 올린 만큼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조세의 전가라고 부르고, 또 종부세는 조세의 전가와 함께 두 번째 문제는 또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내는 것은 정당하지만, 종부세라든지 관련 세금은 집을 팔지 않고 집이 내리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집 가격보다도 공시 가격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집이 최고 50%까지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값과 우리 공시가격의 이 역전세가 가격 역전된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그 기준 자체가 실질 가격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였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예. 도입된 제도죠. 뭐 그러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걸로 한다고 해서 공시제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얼마나 많은 지금 뭐 이 플랫폼 그다음에 뭐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 가격으로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쫓아갈 수 있는 정보에 뒤처지지 않는 지금 전체 세팅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공시가 제도는 없어도 네.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정보의 어떤 일방향적인 그런 부족 현상에서는 이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제도 없어도 됩니다. 이제 그냥 실가로 가도 크게 문제 없는 실거래가로 가면서 과표와 세율을 조정시키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고 이제는 그 뭐 이거의 공시가에 대한 어떤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우리 그 도입의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도입이 돼서 다시 2017년도 문재인 정권 때 재도입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주택 소유자의 1.4% 처음에 예. 33만 명 정도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현재 2022년도 보게 되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 122만 명, 그리고 토지 주까지 따진다고 하게 되면 131만 명.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8%까지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부세라는 우리가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는 거는 부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과연 8% 정도가 있는 건지. 제가 당시에 이거를 발표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라고 발표가 했냐면 상위 1%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집값이 너무 뛰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에 대해서 억제의 뭐 입법 취지로 이것을 얘기한다. 이랬거든요. 집값 하락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8% 이상의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뭐 또 인천 뭐 이런 데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늘었고 이거는 그럼 일반 과세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의 지금 폐지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거다. 징벌적 과세였다. 징벌적 과세다. 폐지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종부세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강남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강남 4구는 48% 정도, 나머지 비강남권에서 50%가 넘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금액을 떠나서 그만큼 대상이 비강남권에 몰렸던 거는 종부세의 중과제도, 2주택자 이상의 중과제도의 여파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연계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과, 규제지역 해제 모든 것들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종부세, 우리 원장님은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우리 학교에 작년에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 13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에도 세금이 부과돼서 종부세가요. 세상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팔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짓고 있는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교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는 아파트가 그 종부세 대상이 되어서 한 13억 정도 부과를 받아서 학교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종부세를 만들면서 재단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가져온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종부세는 폐지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부과다. 이게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내고 또 종부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면 다시 세금을 돌려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문제.
일단 조세의 증가 문제. 집주인에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월세나 전세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 내는 만큼을 조세를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또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의 가격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되겠고 강남에 40억 가지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지방에 있는 10억짜리 2개 있는 사람보다 더 적게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2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게 아니냐. 집을 1개 가진 사람은 40억에 있어서 뭐 조금 내지만 지방에 있는 집 2개 가진 사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합쳤을 때 강남 집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예산이 그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주 합법적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하여튼 봅니다. 지금 하락세인데 하락세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지금 7% 이상 빠졌어요. 거기야말로 진짜 무주택 서민층 주택 매수가 가장 많은 집중된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세제 개편이 일단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기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에요. 부동산 정책을 다른 나라 걸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내려오는 것에 관한 게 99%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것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70%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정책이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줄 것이냐, 이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 전체 부동산 정책이 집값 때려잡기냐. 이제 이 틀에선 벗어나서 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전체 세금 문제는 진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분들 얘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했지만은 또 규제를 여러 개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을 매물로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줄지를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산세는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는 그럼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세수 차원에서도 뭐 올려서도 맞고요. 예. 근데 지금 뭐 5채 이상 다주택자들이 늘은 거는 아니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되니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 잡은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완만한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진 게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징벌적 과세들은 이제 전체 틀에서는 빼고 어떻게 하면은 시장 경제에 특히 주택 시장 경제를 완만한 상승세로 우상향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 점에 이제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폐지를 논하고 계시지만 종부세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1,9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좀 나왔고요. 자, 1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턱가는 현상을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도 폐지가 맞다. 그럼 여기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폐지, 중가 부분을 폐지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테러를 열어주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테러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계속 강화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저는 막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파트 청약 통장은 18세 이상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18세가 되면 빨리 청약 통장을 매월 10만 원씩 넣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강남이나 위례라든지 당첨되는
걸 보면 최소 100회에서 200회 정도 됩니다. 청약 통장은 10년에서 20년 정도 넣어야지 당첨이 되고 그 차액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 그러면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인과 가족, 전가족이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넣고 LH공사와 SH공사의 회원가입을 빨리 해라. 그다음에 이런 종부세와 관련돼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테러를 열어줘야만 이분들이 주택을 팔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세가 최고 45%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러한 양도세에 대한 테러를 좀 열어주고 좀 낮추어주는 필요가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 집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자, 올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장의 의견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지만은 향후 7년간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견도 네.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안정되는 하반기부터는 반등은 아니지만 하락장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전망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장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고 그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지금 싸움인데 일단은 어떤 현상이라면 투자 수요가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 부분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개시점이다, 뭐 내년도 하반기에 적정 매수 시기다 하는데 일단은 투자 수요가 일단은 시장을 달궈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뭐 4월 달이냐 7월 달이냐 10월 달이냐 따지기 전에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동량, 그러니까 지금 매매에 나온 것들이 뭐 작년하고 보면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일단 급 매물 이상으로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들이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를 그러면은 먼 훗날인가요? 아니면 단기로 봐야 되나요? 저는 4월 이후라고 보여지기는 내년 합니다. 4월 이후에 일단 금리에 대한 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예상하십니까? 네. 또 그게 부동산에 연계해서 부동산의 어떤 시장도 하락장을 좀 어느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뭐 경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처럼 반박자만 빨리 해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월달, 7월달 상황이 되고요. 내년도 1, 2분기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이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 수요들이 쭉 들어오고 등등의 이제 공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지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다. 하반기 초부터는 사실 수도 있는 시장은 열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었지만은 그 마스크로 인해서 변수가 있었어요. 예. 과연 부동산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갈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날릴 때 집을 사주셔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점은 기준금리, 은행 대출금리가 7%에서 8%가 기준입니다. 아마 올 연말에 대출금리가 8%, 내년에 10%까지 갔다가 하반기가 되면 7, 8%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도 집값이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집담보대출금리가 7에서 8%를 기준으로 보셨다가 다시 은행 대출금리가 10% 찍고 다시 7, 8% 낮아졌다.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로 저는 보고 있는데 남들이 막 못 팔아서 날리고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그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매수 시그널이다. 매수 시기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베풀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오늘 저보고 점심을 사라는 얘기 같습니다. 점심 대접을 하실 것 같습니다.